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와, 이거 정말 대담한 투자 논리를 담고 있네요. 네, 그렇죠.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정부 정책을 믿고 한국 증시에 지금 당장 모든 걸 걸어라. 뭐 이런 주장인데요. 맞습니다. 이 주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딱 하나더라고요. 정부가 코스닥 3000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그 사실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주장의 논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무조건 사라는 이 단순한 외침이 어떻게 훨씬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다듬어지는지 그 진화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진화 과정.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처음에는 거의 맹목적인 믿음에 가까운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훨씬 더 전술적이고 세밀한 접근법으로 구체화돼요. 말하자면 왜 사야 하는가라는 큰 질문에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한번 떼어보죠. 첫 번째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직설적이고 강력해요. 네, 아주 강렬하죠. 환율이 어떻고 내수가 어떻고 그런 자잘한 걱정은 다 잊어라. 정부가 포스닥 3000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니 분석은 그만하고 그냥 올라타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건 정부에 맞서지 마라라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투자 격언에 딱 기대는 논리인 거죠. 아,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는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그럼 누군가요?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요? 네. 정부가 마음먹고 연기금을 동원하고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고 또 최근에 화두가 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들을 막 밀어붙여서 증시를 띄우기로 했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나 개별 기업의 실적 같은 전통적인 펀더멘털 지표들은 힘을 잃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일개 증권사 리포트나 한두 가지 경제 지표가 움직일 수 있는 판의 크기를 아득히 넘어선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시장을 인위적 부양 장세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위적 부양 장세. 네, 이런 국면에선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힘이 다른 모든 분석을 압도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여러분 부산 갑니다 하고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 승객이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나? 기름은 가득 찼나? 이런 거 걱정하다가 버스를 놓치면 그건 누구 손해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버스는 출발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의 심리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드는 화법이에요. 심준함이나 합리적인 분석을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으로 프레임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아, 물론 이런 인위적 부양으로 생긴 거품이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 지극히 타당합니다. 네, 당연히 걱정되죠. 하지만 이 자료의 논리는 그건 나중 문제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일단 거품이 꺼지기 전 한껏 부풀어 오르는 이 상승 구간의 수익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아주 실리적인 태도인 셈입니다. 하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는 격언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듣고 보면 솔깃하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한데요. 이런 식의 정책 주도 랠리가 과거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정책 주도 장세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 있었군요. 네. 다만 그 끝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를 발휘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터졌을 때 더 큰 하락을 맞기도 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주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타라는 외침 속에 아주 중요한 경고와 단서가 숨어 있고 그게 두 번째 자료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처럼 들리는 이 주장에도 나름의 출구 전략이나 위험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버스는 타긴 타는데 어떤 좌석에 앉을지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역시 정확합니다. 두 번째 자료가 바로 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무조건 풀매수하라는 말이 정말 아무거나 눈 감고 사도 된다는 뜻일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절대 아니다라고요. 아, 여기서 논리가 한 단계 정교해집니다. 정부가 증시 부양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의 주가가 아니라 코스닥 3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결정적인 차이네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지수라는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수를 3천까지 끌어올리려면 결국 시가총액이 커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소위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여줘야만 한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연기금 같은 거대 기관들이 정책의 기조에 맞춰 자금을 집행하는 입장을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기관의 입장이요? 네. 그들이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는데 하루 거래 대금이 몇 억도 안 되는 소형주를 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어렵겠네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종목이나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의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모든 걸 사라는 구호는 사실 기관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사라는 말로 해석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략이 훨씬 구체적으로 좁혀지는데요.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코스닥 150 ETF와 실적 깡패 주도주입니다. ETF랑 실적 깡패 주도주. 네, 먼저 ETF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죠. 어떤 종목이 오를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지수 자체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산다는 건 기관들이 집중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150개 우량 기업의 묶음을 통째로 사는 것과 같아요. 아까 하신 비유처럼 어떤 좌석을 고를 게 아니라 그냥 튼튼한 버스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 깡패 주도주는 어떤 논리인가요? ETF가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거라면 이건 종목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인위적이라면서 갑자기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을 따지는 게 조금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한데요. 아, 그게 바로 이 전략의 아주 영리한 지점이에요. 영리한 지점이요? 네.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결국엔 자신의 투자 논리를 상사나 투자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죠. 아무리 정책이 증시를 밀어 올리는 장세라도 실적도 없이 테마만으로 급등한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건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그렇겠네요. 하지만 수출 실적이 뒷받침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 샀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 즉, 실적 깡패 주도주는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펀더멘탈이라는 안전망을 갖춘 종목들이에요.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 편하게 돈을 실을 수 있는 대상인 셈이죠. 여기서도 그 비유가 나오죠.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뻥 뚫어줬는데 그 길을 바퀴 빠질 것 같은 낡은 자전거, 소위 잡주를 타고 갈 게 아니라 그렇죠. 성능 좋고 튼튼한 세단, 즉 주도주나 ETF를 타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 비유 하나로 전체 전략의 핵심이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처음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에 뛰어들라는 아주 공격적이고 거시적인 신호로 시작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지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파고들어서 ETF와 우량 주도주로 투자 대상을 좁히는 아주 정교한 전술로 구체화되는 흐름이네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동력이요? 네, 이 자료들의 주장은 명확하죠. 현재 시장의 진짜 동력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아니라 오직 국내 정책의 의지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투자 전략 역시 그 정책이 집행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 즉 기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요. 이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이 주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왜 시장이 움직이는가, 즉 정부 정책이라는 큰 그림, 판의 성격을 이해하고 네. 그다음 어떻게 그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그러니까 ETF 및 주도주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연결되는 이 논리의 전체 구조를 꿰뚫어보는 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주도 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지죠. 위험이요? 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파산이나 실적 악화가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책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의 논리와 기대는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지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블랙스완 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업 하나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판 자체가 뒤집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분명히 대세 상승장이고 흐름이 살아있는 건 맞아요.
이런 장에서 시장 밖에만 서 있는 건 오히려 더 큰 포모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정책 변화의 조짐, 유동성의 방향,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신호는 항상 체크하면서 ETF와 주도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코스닥 3천을 목표로 하니 무조건 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려요.